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모의고사 1의 첫 번째 시간에는 예금 파트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그 11번부터 금융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파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금하고 예금 파트하고 보험 파트하고 있죠. 예금 파트에서 한 4문제, 보험 파트에서 한 4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예금 파트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자,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페이지 수 적어 드릴게요. 페이지 수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페이지 수를 적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내용을 학습 자료에서 꼭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릴 텐데, 제가 깜빡하고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크하는 게 공부예요. 제일 중요한 공부니까 그렇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금융상품 중에서 그쵸?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금융상품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어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거. 그다음 두 번째로 금융상품이 쭉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어 약자로 그냥 뚝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MDA가, MMF가, CD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금융상품의 약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MMDA는 시장금리부 입출금식,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죠. 자, MMDA,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다 라는 거 챙겨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MMF는 F로 끝나니까 펀드겠죠. 펀드.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 펀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D 많이 봤죠?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P 환매 조건부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MA는 어음관리 계좌의 약자죠. 어음관리 계좌가 CMA입니다. 자, 여기 이 5개 중에서 우리 우체국에서 하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시장금리 미출금식 예금하고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만 우리 우체국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130페이지에서부터 139페이지의 금융상품을 보시면서 우체국에서 다루는 거 다루지 않는 거 구분을 한번 하시면 좋겠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금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금리. 자, 1번 금리. 자, 금리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페이지 94에서 95페이지에 금리의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거죠. 감안하지 않는 거죠.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94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자, 9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금리 여러 종류에서 일단 계산법에 따라서 단리와 복리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하느냐,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나뉘는데,
자, 여기서 명목금리는 찾으셨죠?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금리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또 얘기했었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명목하고 실질이 있을 때, 자, 명목에는 물가에 거품이 포함된, 자, 물가에 거품이 포함됐기 때문에 구매력 변화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아니니까 감안하지 않으니까 물가에 거품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거품이 포함됐다는 것은 그런 거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진 금리가 명목금리가 되는 겁니다. 실질금리는 물가에 거품이 빠진, 즉 이 빠진이란 말은, 물가의 거품이 빠진이란 말은 구매력의 변화를,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이렇게 수식어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됐다는 얘기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빠졌다는 얘기는 감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안해서 빠졌다는 거죠. 감안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질 금리를 구하는 공식이 94페이지에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질 금리. 자,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의 거품이 들어간 명목 금리에서 뭐를 빼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빼주는 게 떨어지면 이 금액,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실질금리는 올라가겠죠. 자,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빠지는 게 마이너스 요인이 낮을수록 실질금리는 커지겠죠. 이게 낮을수록 요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실질 이자 소득은 실질 금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겠죠. 예. 그래서 실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질 금리는 커지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어요. 3번. 자, 단리, 복리 등의 계산 방법이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표면 금리와 실효 금리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성의 여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금리를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실효 금리라는 거하고 표면 금리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건 실질적인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이유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단리, 복리, 계산 이자 방법에 따라서 실제 표면으로 드러난 금리하고 실질적인 금리하고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느냐 부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표면의 금리와 실질 금리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실효 금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요 여러분 95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95페이지 맨 위에, 우리 학습자료에 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가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표면 금리가 동일한 예금 이자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 금리가 달라진다라고 되는 거니까, 삼 번 지문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채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내용 중요해요. 자, 4번 내용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은 A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채고요. A 회사가 발행했고, 이건 언제 1,000만 원이 되냐면 2018년 12월 31일 날 1,000만 원으로 바꿔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이 시장에서 900만 원에 팔립니다. 여기서 900만 원은 채권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900만 원에 팔렸을 때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900만 원 주고 사서 12월 31일 날 1,000만 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900만 원 주고 사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10%가 되겠죠. 여기는 채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채권이요. 똑같은 채권이 채권 시장에서 800만 원 주고 팔렸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채권 수익률이 그러면 800만 원짜리 채권을 사서 12월 31일 날 1,000만 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것의 채권 수익률이 몇 %일까요? 20%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채권 가격이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은 10%에서 20%로 오르게 됐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거기. 그쵸?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1,000만 원짜리를 900만 원 주고 사느냐, 800만 원 주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그려두시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이제 거래 약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3번 예금거래 약관은요, 페이지 110에서 112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된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1페이지. 자, 예금거래 약관이 110페이지부터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에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그 다음에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준비를 누가 하느냐,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작성자라고 얘기하고, 이 정해진 약관에 합의할 거니 합의하지 않을 거니 이렇게 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관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될 때는 작성자가 악의를 가지고 속이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불평등하게 약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작성자에게 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맞는 말입니다. 이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주관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11페이지 하단에 약간의 해석 원칙 지금 보는 거예요. 약간의 해석 원칙이 3개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지금 1번 지문에서 한 거고요. 자, 2번 지문은 뭘 얘기하냐?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약간의 이원적 체계라고 그래요. 약간의 이원적 체계. 그 다음에 4번.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원칙. 순서 거꾸로 됐습니다. 순서 거꾸로 됐어요. 자, 이걸 맨 나중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은 페이지 112페이지 약간의 유언적 체계에서 보면, 자, 일단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러니까 상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상품별 약관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쵸? 상품별 약관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금별 약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고, 2순위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금거래 기본 예금거래, 세 번째가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1, 2, 3, 요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은 거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쵸? 구체적인 거 먼저 적용을 하고 일반적인 걸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에서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다음이 설명하는 예금 계약을 차례대로 고르면이라고 이제 상품을 구분하는 걸, 예금의 성격, 종류를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이거는 페이지 107페이지서부터요. 108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내용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내용. 자, 예금거래 성질에서 예금계약 있죠?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면 특히 정기예금, 별단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당좌예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반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언제든지, 이런 거 키워드를 잡아줘야 되죠.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예금, 저축예금이겠네요. 그렇죠?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네요, 사실. 요것만 알아도, 요게 보통예금, 저축예금인 것만 알아도 1번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두 번째,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 처리에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당좌예금을 얘기하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지급 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그 다음에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그래서 당좌예금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정리예금, 미결제예금, 기타 다른 예금 종목으로 처리한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을 처리하는 예금 계정을 우리가 별단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별단예금. 여기서는 일시적인,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 이 정도를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금과 관련한 문제 한 4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이제는 보험과 관련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파트는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은요. 1번 질문은 페이지 256페이지. 256페이지. 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이후, 부활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서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약을 하고요. 쫙 되다가 실효 상태가 됐어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다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갖고 있었던 그 계약을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나이가 먹었다거나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보험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신청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실효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 되겠죠. 부활을 했을 경우에 요 사이에 실효가 끝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요 기간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대한 사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쵸? 요 사이에 대한 사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256페이지의 내용에 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256페이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자료 부활의 효과 맨 밑에 있네요. 256페이지 맨 밑에 부활의 효과 부분에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 내용은요 페이지 24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240페이지를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타인 생명에 대한 보험이다. 타인 생명의 보험입니다. 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가진 거니까, 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타인 보호 생명이라고,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계약자와 그쵸? 보험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이 둘이 같지 않을 때 그것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타인 생명의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뭐가 다를 때? 피보험자가 다를 때.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험계약자와 뭐가 다를 때? 보험 수익자가 서로 다를 때 쓰는 말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지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3번 지문은요, 페이지 25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돼요. 251페이지. 자, 3번은 251페이지 보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51페이지. 자,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문제인데, 25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자, 이거는 보험계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법상에서 모든 법적으로 무효라는 개념하고 취소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예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취소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무효라는 걸 하면 그때서부터 소급하여 없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란 말은 원래라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리게 되는 거고 무효를 취소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계약 이후에는 무효사유, 이건 뒤에는 다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 이런 거 다 취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효를 취소로만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